1104회 정책엔 지식 포럼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들 중에서 나름 주요 정책 이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 몇 근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또는 큰 과제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도 많고 또 정책적인 관심도 되게 많고 전부처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큰 얘기, 작은 얘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통근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는 KEI의 김재훈 박사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박사님은 여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또 미국의 로체스터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KDI에서 쭉 근무하고 계십니다. 원래 게임 티오리를 전공하셨던 분이라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재밌게 저는 그 연구들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책도 발간하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경제학자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시카고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만 하더라도 한 80-90편 정도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고 계신데 최근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책도 내셨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훈 박사님께서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먼저 서두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근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이 수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통근거리가 굉장히 커졌고 길어졌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이 수도권 자체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금 세대,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과제를 보고서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적정 규모 이상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니퀄리티 문제, 인터제너레이셔널 이니퀄리티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저출산 문제는 그런 도시화가 초래하는 한 가지 심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근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출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0년간 이제 출산율이 쭉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195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5명 정도 되었는데요. 현재는 2.3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 증가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재정, 연기금 이런 문제 적자를 발생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저성장 문제, 그리고 국방 안보 위협과 같은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락 속도가 크게 더 급격하다기보다는 그 수준 자체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83년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됐고요. 2002년 그 1.18명으로 초저출산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1년, 22년 각각 0.81, 0.78, 그다음에 2023년에는 0.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요. 2005년에 300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300조가 넘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연구 목적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 하에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 특히 이제 통근 시간이 이 혼인과 출산이라는 이런 일생일대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수도권 시군구의 주택 가격 등 그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주민들의 이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결과로 형성된 거주 지역의 통근 거리가 MZ 세대 그 혼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근거리, 통근 시간의 효과를 평가를 하고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연구가 91년도 크루그만의 어글로머레이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송 비용 최소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제조업은 수요가 큰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도시가 이러한 집적 효과에 유리하고 그래서 도시가 대형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레이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도시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리차드 플로리다는 그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델라크루어 가비라는 사람들은 이제 대도시 인구 집중이 집적 경제로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혼잡불 경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 지역의 출산율을 낮춘다. 혼잡불 경제가 출산율을 낮춘다. 좀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메커니즘은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르이시 야키타 같은 경우에는 집적 효과로 농촌보다 도시의 생산성이 높고 주로 이제 컴플멘터리티 보완성을 통해 가지고 생산 요소 간의 보완성을 통해서 도시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동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집적 효과의 차이로 인해서 그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지역의 그 인구 집중이 장기적으로 가족 형성과 인구 동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인구 규모가 그 어떤 혼잡불 경제를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그 인구가 정상치로 다시 수렴할 거다. 뭐 그런 정도의 그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좀 더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 문헌들을 보면 그 도심과 외곽의 토지 임대료 차이 때문에 도심에서 토지 소비와 출산율이 낮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콜루와 시브룩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규모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도심보다 외곽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한국의 경우에도 그 수도권의 서울 도심보다는 경기도 외곽 쪽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와파타 앤 아베 같은 경우에는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혼 유자녀 여성의 노동 참여와 정규직 취업이 감소한다. 기혼 여성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경력과 소득을 포기한다. 이 얘기는 뒤에 뭐 나올 그 다른 연구들에서도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주로 이제 그 이런 연구들이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남녀 간 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그리고 임금 차이 뭐 이런 쪽에 관심 가지는 노동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 요 그 BRR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성이 그 남성에 비해서 그 통근 거리나 통근 시간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프랑스 그 행정 데이터 가지고 한 건데 거기를 보면은 통근 시간 20분 내지 30분을 굉장히 그 스레시홀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길다는 걸 나중에 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부분과 연관지어 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이철희 교수님이 그 22년에 연구하신 내용은 그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이 근로자의 이주, 통근 시간, 통근 거리 증가를 유발하는데 40대 이상에 비해서 40대 미만에서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겠죠.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40대 미만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일찍이 그 노동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4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런 좀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나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네 분이 함께 쓰신 2019년 논문에서 여성의 통근 시간, 통근 거리가 길어질수록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그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도시 집중이 저출산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서울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움직이는 패턴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화가 국제적으로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도시화 변수 지표로 도시 인구수 어번 파퓰레이션을 썼고요. 그리고 인구 규모를 통제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 규모. 물론 이제 인구 밀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인구 밀도는 그 전체 인구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화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국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Domestic Movement 변수를 통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ed U POP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방제 도시 인구고요. 연방제 국가. 그리고 UPOP은 단방제 국가의 도시 인구입니다. 연방제 국가 약간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 발전 정도나 이제 제도, 연방제나 단방제 독립적으로 도시화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제 국가, 특히 이제 여러 도시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연방제 국가에는 좀 단방제 국가에 비해서 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로 많은 의문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우나 뭐 중국 동아시아 국가, 유교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혼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출산율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만 따로 묶어서 분석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시화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메갈로폴리스나 메가시티 같은 그런 기존 도시를 거대화하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이 낳은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인구 수축, 농촌 지역의 인구 수축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인구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시면 비슷하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장거리 통근, 높은 주거 비용 등 청년층의 혼인 감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반면에 농촌 지역의 인구 수축은 청년층의 도시 위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게 저출산의 원인은 도시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도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수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적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혼잡 감소로 인구가 정상 규모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논리는 지나치게 좀 거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제 어떠냐, 신도시 개발을 우리가 70년대 강남 개발, 80년대 90년대에 1기 신도시, 2000년대 2기 신도시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출산율, 혼인율, 부동산 가격, 수도권 인구수 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먼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강남 개발이 끝난 시점에 이제 그 82년도, 83년도 이 출산율이 이 저출산으로 들어갔고요. 일기 신도시가 끝난 시점 2001년, 2002년 사이에 1.31에서 1.18로 떨어져 초저출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된 2017년, 2018년에 1명대를 아래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혼인율은 80년대, 90년대는 강남 개발 때까지만 하더라도 8에서 9, 10 정도를 유지하다가 1000명당 1기 신도시가 끝난 2000년에는 7로 감소를 했고요.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된 2015년에는 5.9, 그리고 2021년, 22년에는 3.8, 3.7로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보시면 강남 개발 시작된 지점, 우리가 저출산에 들어간 82년, 83년 요때 2.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출산율이 0.7 정도니까 딱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혼인율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된 이 출산율이고요. 브라운색으로 된 게 혼인율입니다. 혼인율이 83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패턴을 보시면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그리고 왜 아이를 낳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 이제 퍼스펙티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통해서 대도시의 경우에 노동 분업을 통해서 특화를 한다. 남편은 장거리 통근을 하더라도 높은 소득을 받아오고 여성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잡을 잡거나 혹은 그런 잡이 없다라고 하면 집에 있으면서 집안 내에 가정 내 공공재를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머전시 사태에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혼이 혼인을 한 사람들의 부부의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신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통근 거리가 미치는 이제 그런 캘큘레이션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대도시 지역이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장시간 통근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신 중에는 남녀 차이가 별로 통근 거리에서 차이가 별로 없고요. 독신들은 대부분 이제 단거리 통근을 선호하고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독신 남성에 비해서 통근 거리가 훨씬 길다라는 실증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분의 이제 협상력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남성들이 그렇고요. 이러한 이제 통근 특성은 부분의 특화, 기혼 남성이 더 나은 직장, 하이페잉 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모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시장, 결혼시장, 뭐 노동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형을 생각을 한다면은 대도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통근거리는 기혼 남성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고용은 기혼 여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에서 통근과 고용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의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독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하지만 후생 측면에서는 독신이 가장 이제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결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 분업 특화를 통해서 이 통근 비용을 갖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결혼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통근 거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경제학 쪽에서의 논의는 대부분 이런 이 정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임금 격차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럼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대도시 지역이 이제 확대에 따라 가지고 통근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근거리 기혼 남성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고용은 기혼 여성이 가장 많이 감소한다. 그리고 레지던셜 에어리어는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되고 독신은 도심 쪽에서 여전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근거리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은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기존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교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역별 통근 시간에 따른 통행량을 집계하고 그 외 변수들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에서 제공되는 시군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에 집계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은 출발하는 그러니까 오리진이 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LNCMT 60-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60분 미만이 걸리는 통행량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증가하고 60분 이상이 걸리는 통행량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이게 상당한 크기라는 거는, 합계 출산율이 통행량 1% 변화할 때, 합계 출산율이 0.1 변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값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이제 근거리 통근 인구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출산 후에 통근 시간 60분 이하인 곳으로 이주한 경우를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입 연령만이 아닌 모든 연령의 통행량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수의 추정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율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60분 근거리 통행량이 증가하면 혼인율이 줄어들고 원거리 통행량이 증가하면 혼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면적인 이제 직장 가까운 곳에 이주하지만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혼인하면서 주거 비용 절약을 위해서 통고 시간이 긴 곳으로 이주하게 됨을 또 시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통고 시간의 혼인율, 출산율에 대한 영향을 종합을 하면 근거리 통근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수만이 출산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더라도 원거리로 이주하여 시간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지금과 같은 저출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이제 앞선 분석은 수도권 전체를 분석했는데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어떠한지를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통행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인천 쪽에서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 서울은 그런 영향이 없고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그런 근거리 통행량 증가하면 출산율이 증가하고 원거리 통행량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인율의 경우에도 서울과 비서울을 나눠서 보면 서울에서는 근거리 통행량이 감소하면 혼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고요. 젊은 층이 이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게 서울로 이주하더라도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근 시간, 혼인율, 출산율에 대한 영향을 종합을 하면 서울 인구 특히 이제 가임기 인구의 감소로 근거리 통근 인구가 감소하여 혼인율이 상승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것을 알 수 있고요.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혼인을 한 경우 근거리 통근 인구는 원거리 통근 인구에 비해 출산율이 높지만 혼인율 자체가 경제 활동과 무관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기혼자를 타겟으로 하는 지금 육아휴직이나 어떤 필리핀 내니와 같은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 내용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대도시 주변에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해왔는데요. 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혼인과 출산 그리고 가족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중이 낮고요. 그러니까 밑에 거주지별 서울 통근 통학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삼성전자 등 직장 접근성이 높은 수원, 화성, 평택을 제외하면은 통근거리 증가로 인한 혼인의 후생정진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직장 접근성이 높은 수원, 화성, 평택의 경우에도 초기에 높았던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서 다른 신도시와 유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화성, 평택, 수원입니다. 화성의 경우, 그러니까 화성 동탄 메뉴에 있는 그래프가 저기 화성인데요. 갑자기 높아졌다가 전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다른 신도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화성, 평택, 수원을 제외하면 삼성과 관련된 이렇게 됩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크게 차이가 없게 되겠습니다. 효과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고요. 그 혼인율이 이 화성 평택 수원의 경우에는 조금 높았다가 그 화성 평택 수원을 제외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그 굉장히 밀고 계시는 이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family friendly policy냐, wealthy family friendly policy냐? 그 wealthy family friendly policy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이제 페이퍼는 그 저널 오브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의 17년에 나온 올리비아 T 페트론골로 페이퍼의 데이터를 제가 이제 리플리케이트 해보고 그걸 다시 도시화라는 다른 그 변수들을 넣어서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가정 양립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 방향을 보이거나 유의미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시화라는 부분은 출산율에 유의하게 음의 효과를 여전히 보이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올리베 티 페트론골로의 그 오리지널 데이터 분석 결과고요. 여기서 fertility rate에 대한 7번, 8번의 그 내용을 보시면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ing 쪽에서 정부 지출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도시화를 통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ing 같은 경우에 그 효과가 한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도시화를 통제했을 때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이게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의미가 없다거나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책은 기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혼인 여부가 주택과 같은 자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자산 역진적으로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음에 유의를 해야 된다. 제가 wealthy family friendly policy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화 문제를 해결해서 충분하게 그 혼인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책 제언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출산은 도시화 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도시의 기능적인 확대, 통근 시간, 거리 증가, 직장 외 가용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이 가정 양립 정책을 정부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기와 2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서 직장 접근성의 중요성과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의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방식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도권을 통근거리, 일자리 분포 등을 고려해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되 지방이 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산 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학과 기업의 동반 이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 분산을 통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용 시간과 자원을 높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인다면 혼인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화,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에 필요하게 되는 통근 시간, 그리고 그것이 연동되어 있는 혼인과 출산율. 일반적으로 보통 출산율과 출산 자체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부부라든지 감유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지금처럼 조금은 더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탐색하는 방향을 좀 넓히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이철희 교수님께서의 토론 우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연구인 것 같고요. 특히 저출산율로 여러 가지 요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통근 거리나 시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고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근 시간 지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통 오타인데 안전공단 교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지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혼과 출산율이 대체로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 기초를 해서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서도 도시화 문제 해결이 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통근 시간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괴로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 해피니스 스터디 그런 걸 보더라도 제일 괴로운 시간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침 통근 시간을 보통 꼽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지면은 아무래도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낳기도 어려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개는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결혼율과 출산율의 지표를 몇 가지를 쓰셨는데, 출산율은 널리 이용하는 학교 출산율, 결혼율로는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교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 출산율을 결정하는 두 개의 사실 요인은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결혼에 대한 영향과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데 대한 영향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혼인율을 이용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혼인율의 분모에는 결혼한 건수가 있지만 사실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비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끔씩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기 결혼의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이 다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이 변하게 되면은 이 조혼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스리딩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에는 이 통근 시간이 길어져도 오히려 이 조혼인율이 올라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혼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결혼하는 성향이 똑같을 때 혼인율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지표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 무배우자들의 혼인율을 보는 것이 사실 좀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근 시간 지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를 이용하셨습니다만, 좀 의문사항이 사실은 좀 있고요.
여기 그 청년과 가임기 인구의 그 교통량을 사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인구의 교통량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과거 했던 연구를 보게 되면은, 대도시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밀려나갈 때, 청년들이 더 많이 밀려나가지만, 청년 말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밀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집값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는 거에는 나이신 분들의 변화도 포함이 돼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버스와 지하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버스와 지하철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통근 시간이 괴로운 것이 이제 혼잡이 돼서 괴로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길어서 괴로운 것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괴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 보면은 어떤 요인이 이제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좀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른 수단 통근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차량, 기차, 도보 통근자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표 자체에 약간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위해서 따로 사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통근 시간과 그다음에 출산 행위와의 관계에는 사실은 좀 왜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지표를 구성을 할 때 시작지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시간, 그러니까 교통량을 재는데 많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재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해서 양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식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60분 이 넘는가 안 넘는가 하는 걸 가지고 보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데이터인데 아직까지 이게 충분히 이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성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나온 여러 가지 결과가 사실상 이 셀렉티비티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패턴을 보면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출산율 같은 경우에 소득 4분위에서 제일 높고 1분위에서 제일 낮고요. 그러니까 중산층 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고, 무여성 혼율을 보면은 주로 고학력 전문직에서 낮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유교 출산율은 집이 부자인 사람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성 배우자의 학력과 재고이 높을수록 높고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결혼과 출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고용 여건이라든가 집의 부라든가 이런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대도시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뭐 맞벌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이 올라가도 그냥 대도시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내에 다른 데로 안 가고.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거의 통계에서 얘기하는 소위 spurious correl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통근 시간도 길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과 출산도 안 하게 만들고 그 요인이 결합이 되면은 둘 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근 시간 결정 이거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영향의 경로와 현실 부합성인데요. 아까 이론적인 모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근 시간이 길어질 때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드라마 중에서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대개는 노른자 밖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근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통근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경제적인 그 여건의 악화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근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거 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서 그 대리 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든 요인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여러 그 서베이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왜 결혼 안 낳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통근 시간을 그 이유로 드는 사례는 사실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뭐 주거 비용을 든다거나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결혼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통근 시간이 정말 중요한 요인이었으면은 왜 개인에게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근 시간 증가가 이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김주현 박사님 보여주셨지만 이게 레벨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이에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봐도 그렇고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교통 시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교통 시간이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서 혼잡도가 떨어지고 근데 그런 지역이 왜 똑같이 출산율이 같은 추이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은 뭐 단순한 OLS 모형을 이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근 시간과 그다음에 출산 결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지역의 스페시픽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성격이라든가 질, 뭐 지방 정부의 정책, 뭐 지역 인프라가 어떤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제거를 하려면은 이 패널 고정학과 모형이나 뭐 동쪽 패널 모형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은 사실 인구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이런 결과 그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가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성별, 연령별 뭐 그다음에 이유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는 그 패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훨씬 좀 신빙성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질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 일부는 여러 지역별 이 통계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 고용률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건대 제일 아이디어란 분석 방법은 또 실험적인 사례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 뭐 이동이 일어나고 하고 그런 거에 따지기 그런 거 말고 아무튼 갑자기 새롭게 이제 교통망이 개통이 돼서 지하철 노선이 신설됐다거나 GTS가 개통됐다거나 신규 도로가 개통됐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교통 사정이 갑자기 나아지겠죠. 그랬을 때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의 그 행위가 달라지는지를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셨는데 주된 이제 시사점은 뭐 도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지역 균형을 좀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지역 불균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자리하고 근로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확대되는 것의 문제인지 만약 후자가 문제라고 한다면은 꼭 지역 불균형 해소 말고도 다른 처방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더 많이 확대한다거나 뭐 대도시 내에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뭐 공공 임대주택을 더 확충한다거나 수도권 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후자의 문제를 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지금 이 후자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사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더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뒤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뭐 저출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도 악화시키고 지방 재정 불균형, 인프라가 붕괴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체의 포커스를 둬야지, 뭐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거는, 정말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할 때 물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출산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성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기 대책이 되기는 어렵고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5년, 10년이 지나면은 지금의 20대 후반, 30대인 사람들은 이미 가임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이 혜택이 없던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화의 문제라든가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그냥 제약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약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서 그나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출산율 떨어진 걸 막고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것을 지역 불균형 해소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해소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몇 가지 주제별로 김지원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과 또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 텐데 첨언을 말씀 기회 드릴게요. 잠깐만. 근데 첨언을 몇 개 하자면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 통근 시간이 과연 출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정말 중요한 팩터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땠나? 어떤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을 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이 요인을 어떤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 도시화와 함께 그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일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방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자, 이 코멘트에 대해서 김재원 박사님 또 이렇게 또 리플라이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노동 분야 출산, 혼인, 지역 이동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신 이철희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출산과 결혼율, 혼인율의 지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통근시간 지표와 관련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량, 이용 시간을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교통카드 찍는 거 처음에 찍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서서 마을버스 타면서 교통카드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가지 mode of transportation을 거쳐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해서 마지막 이 찍는 것까지의 시간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달리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레귤러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주일간 잡힌 데에서 캔슬아웃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0분 지표가 아닌 연속적인 지표 이용 가능하겠고요. 다만 출산율이나 혼인율과 같은 1차원적인 그 움직임에 대해서 2개 지표 이상을 더 넣게 되면 오히려 오버 아이덴티파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 시군구의 그 출산율, 합계 출산율, 혼인율이기 때문에 개별 개인의 인디비주얼 레벨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렉티비티 문제는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 방법이 지역 특성 단순 리그레션을 쓴 게 아니라 다이내믹 패널 모형 아렐라노 본드 모형을 썼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이나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보 시간이 설문에 왜 안 들어가느냐? 글쎄요, 통보 시간을 이렇게 앞세워서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주어진 어떤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어떤 본인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렇게 뭔가를 항목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받고 하시죠. 네? 질문죠. 새로운 교통망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준실험적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도시 1기, 2기 신도시의 출산율, 혼인율 변화를 보시면 크게 GTS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왜 여기 이제 통근 시간을 이 주제로 잡으셨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생각하기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거 비용이 통근 시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통근 시간이라는 정량 지표를 해서 주거 비용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통근 시간을 이렇게 잡으셔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근 시간을 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느냐, 매개 변수로 주요 포커스를 두고 했느냐. 결국은 출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혼인이라는 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주거 비용, 서울이라는 수도권이라는 이런 곳에서 주거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직장이라는 부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부수되는 비용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결정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레지던셜 초이스에 결국은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통근 시간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혼인과 출산이라는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었고 어디에 지금 이사를 갔고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근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일대의 그 결정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통근 시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시점 T에서 시점 T 플러스 1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텐데, 이때 그 T 시점에서의 살았던 곳, 그리고 그 T 플러스 1 시점과 T 플러스 2 시점에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직장도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요약해주는, 통계지표가 통근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도권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타 수도권 요인에 대한 다른 요인이나 변수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 분석 수준이 이 시군구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 자료라면 그런 다양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인구나 여성 노동 참가율이나 그런 등등을 갖다가 하면 그 효과가 과연 크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이디오싱크레틱 팩터들을 갖다 다 고려를 한 것이고, 연도별 효과들도 다 고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Wealthy Family Friendly Policy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국의 경우에 저혼인율이 다른 여타 선진국과 달리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혼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도심 내에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에게 한해서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런 혼인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은, 물론 그걸 그런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혼인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런 혼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실 그 당사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사회의 문제까지 이제 확산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아마 엄청 좀 많을 겁니다. 당장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서는 그걸 자산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많은 것처럼, 이것이 한 시대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얘기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연구를 해주신 김지원 박사님의 발표 오늘 감사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시리어스하게 또 코멘트를 해주시는 이철희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토픽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